저는 평범한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아들이 결혼한 게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찼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저희가 도와줬습니다. 아들 부부가 월세로 시작한다고 해서 보증금 일부를 보태줬어요. 당시 아들은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둘 다 사회초년생이었죠. 당연히 형편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저희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집 한 채가 있긴 했지만 돈이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정년퇴직을 한 지 몇 년 됐거든요. 퇴직금도 어느 정도는 써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퇴직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죠.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저도 동네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죠. 그렇게 번 돈을 모아서 아들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200만 원씩 챙겨줬어요. 설날, 추석이면 꼭 용돈을 줬죠. 아들 며느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돈댁 쪽도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기에 저희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1년에 한두 번씩은 여행 다녀오라고 300만 원씩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 추억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저희는 젊었을 때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던 세대라서 아들 부부만큼은 좋은 곳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아들은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살아요라는 말을 했죠. 며느리도 명절 때 오면 꼭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모두 착하구나 싶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보낸 돈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웠어요. 매달 100만 원씩 60개월이면 6천만 원이고 명절 용돈이랑 여행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됐죠.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힘들다고 했어요. 경비일이 쉽지 않았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겨울엔 추위에 떨고 여름엔 더위에 지쳤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그 일을 하는 게 쉬울 리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주방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곤 했죠. 집에 오면 파스를 붙이고 누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버티자고 다짐했죠.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아들 부부가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고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우리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힘들게 사는 거라고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착해. 나중에 우리 늙으면 잘 모실 거야 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다 보답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명품 가방 하나 없고 액세서리도 거의 안 했어요. 정말 검소하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사주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돈으로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5년을 도와줬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라고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결혼기념일이라서 저희를 외식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싶었죠.
5년 동안 저희가 도와준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기분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 참 기특하네라고 했죠. 토요일 저녁 저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떤 식당을 예약했을까 궁금했어요. 처음으로 저희를 대접한다는데 기대가 됐죠. 그런데 도착한 곳은 동네 백반집이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실내도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순간 조금 의아했지만 이내 이해했죠. 아들 부부가 형편이 어려운데 무리해서 비싼 곳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1인당 7,000원짜리 정식이었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죠.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가 더 맛있어. 신경 쓰지 마. 남편도 그래. 우리 이런 음식이 좋아라고 거들었죠. 사실 속으론 조금 서운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도와줬는데 7,000원짜리 백반으로 결혼기념일을 축하한다는 게 조금은 섭섭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정말 힘든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세에 생활비에 저축까지 하려면 빠듯할 거라고 이해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며느리가 다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꼭 더 좋은 데 모시겠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 부부 참 어렵게 사나 보네. 몇 달 후 남편 생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신상을 차려주겠다며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 기대하면서 갔죠. 아들 부부가 사는 월세집은 작았습니다. 20평 남짓한 투룸이었어요. 가구도 오래됐고 벽지도 낡아 있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 끓이고 있었어요. 식탁에 차려진 건 잔치국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반찬도 김치랑 단무지 몇 조각이 다였죠. 케이크도 없었고 다른 음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놀랐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생일에 국수만 끓여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성의만 받아주세요. 며느리도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제대로 준비할게요라고 했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수를 먹으면서 목이 메었죠. 우리 아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힘든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하고 100만 원을 더 송금했죠. 겨울이 왔어요. 추운 날씨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난방비가 너무 비싸요. 보일러 틀기도 아까워요. 가슴이 철렁했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 튼다니 얼마나 춥겠어요. 며느리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바로 50만 원을 송금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리 추워도 난방비는 아끼면 안 돼. 몸 다 상한다. 라고 했죠.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달라. 정말 힘들게 사는 거야.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고요. 그의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설렜어요. 아들 부부가 올 거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명절 당일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백화점 옷 같은 건 하나도 없었죠. 동네 시장에서 산 듯한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에 저희한테 봉투를 내밀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해온 용돈이었죠.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10장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이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드려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고마워. 너희가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라도 챙겨줘서 고맙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어요. 저희가 이렇게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더 드릴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가 10만 원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다니요.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났어요. 진짜 괜찮아. 고맙게 잘 받을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식사를 마치고 아들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남편과 둘이 남았죠. 10만 원이야.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명절에 10만 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지 뭐. 그래도 챙기려고 노력한 게 어디야.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아들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어요. 명절에 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우리 아들 부부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도 잘했다고 했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올겨울은 작년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난방비가 걱정돼요. 작년에도 난방비 걱정한다고 했었죠. 보일러 틀기도 아깝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인가 봐요. 망설이지 않고 1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난방비 정도는 부모가 도와줘야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경비일 동료가 물었대요. 자네 아들이 뭐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나? 남편이 대답했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힘들어. 부모가 도와줘야지. 동료가 말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힘들어. 그래도 자네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남편은 그냥 웃고 넘겼대요. 집에 와서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닐까? 그 순간 뜨끔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딱 몇 년만 도와주는 건데. 남편도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맞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또 명절이 오는구나 싶었죠. 아들 부부가 이번에도 10만 원만 줄까 걱정됐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어요. 우리가 뭐 받으려고 자식 낳았나? 그냥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설날 당일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또 왔죠.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또 봉투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형편이 이래서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다음엔 꼭 더 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받았습니다. 너희가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라도 챙겨줘서 고마워. 제가 말했죠.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절에 아들한테 용돈 얼마 받았어? 저는 10만 원 받았다고 했죠. 친구가 놀랐어요. 10만 원? 요즘 애들도 그 정도는 주던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50만 원 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정이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힘들거든.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챙기려고 노력한 게 어디야. 친구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명절에 10만 원은 좀 그렇지 않아? 기분이 좀 상했어요. 친구는 우리 형편을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친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이해심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자식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5년째 이어진 지원이었지만 아들 부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참고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식당 일을 해야 했죠. 다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TV를 켜놨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많이 올랐다던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동네 아주머니였죠.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댁 아드님이 우리 동네 살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들은 다른 곳에 살아요. 제가 대답했죠.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 그래요? 제가 오늘 구청 갔다가 우연히 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청에서요? 아주머니가 설명했어요. 네, 부동산 거래 내역 열람하러 갔다가 옆에서 보니까 댁 아드님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드님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기억났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요? 제가 물었죠. 한 3년 전쯤 날짜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7억짜리 아파트더라고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아주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죠. 누구한테 온 전화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남편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을 샀대. 3년 전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방금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구청에서 봤다는 것, 우리 동네 아파트라는 것, 7억짜리라는 것.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이겠어? 동명이인 아닐까? 저도 그러길 바랐어요. 제발 다른 사람이길 바랐죠. 확인해 봐야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구청 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월세 산다고 했던 말, 형편이 어렵다던 말,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새벽이 되자 남편도 일어났어요. 잠 못 잤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한숨도 못 잤어. 남편도 밤새 뒤척였나 봐요.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냥 차만 한 잔씩 마셨습니다. 구청 여는 시간이 9시였어요. 8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구청에 도착했어요. 부동산 거래 내역 열람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아들 이름을 말하고 조회를 부탁했죠.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나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거기 아들 이름이 있었어요. 생년월일도 똑같았죠. 매매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였어요. 거래 금액은 7억 원. 전액 현금으로 처리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옆에서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출력해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남편이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아줬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7억이야.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현금으로 7억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냈는데 아들은 7억짜리 집을 샀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던 아들의 말, 백반집 외식, 국수 한 그릇 생일상, 명절마다 10만 원씩 주던 용돈, 난방비가 아깝다던 문자,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걸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숨긴 거야.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아들이 맞다면요. 3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라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좀 들러라. 네. 무슨 일인데요? 아들이 물었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며느리도 데리고 와. 전화를 끊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저녁에 다 알게 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루 종일 시계만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동시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했죠. 저녁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6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너희 집 샀다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들은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 질문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죠.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냐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 손을 잡았죠.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해, 민수야. 제가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엔 잘 이름을 안 부르는데 그날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사과부터 하더군요. 변명도 아니고 사과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듣고 싶었죠. 남편도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3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를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었죠. 비트코인이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뉴스에서 몇 번 들어봤지만 자세한 건 몰랐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투자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어요. 7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다 치를 수 있었어요. 7억을 현금으로요.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가 5년 동안 1억 가까이 보냈는데 아들은 7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건 좋은 일이야.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으면 기쁜 일이지. 근데 왜 부모한테 말을 안 한 거냐?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죠. 무슨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왜 3년 동안 숨긴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매달 돈 받으면서 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하면서 왜 집 산 걸 숨긴 거냐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대답해.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 왜 말을 안 했냐고.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이어 말했죠. 말씀드리면 용돈 끊으실까봐 그랬어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하실까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용돈 끊을까봐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요.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섰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로 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우리가 언제 돈 빌린 적 있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5년 동안 너희 도와준 건데 매달 100만 원씩, 명절 때마다 200만 원씩, 여행비에 난방비까지 보태줬는데 아들이 변명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주변에 그런 경우 많다고 하던데요. 자식이 돈 생기면 부모가 빌려달라고 한다고.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그런 부모로 본 거죠. 저는 지난 5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경비 일하러 새벽에 나가던 모습,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다리 아프던 모습, 모두 아들 부부 도우려고 한 일이었어요. 백반집에서 7,000원짜리 밥을 먹으며 괜찮다고 웃어줬던 날, 생일에 국수 한 그릇 먹으며 마음 아파했던 날,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명절마다 10만 원만 받으며 미안해하던 모습, 난방비 아깝다고 문자 보내던 것, 국간장이 떨어졌다던 말, 전부 연극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돈 모아서 보낸 거야.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3년이야, 3년. 남편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얼굴 보며 매달 거짓말한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변명할 말이 없는 거겠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너희 둘 다 잘 들어. 제가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한테 도움은 기대하지 마. 돈이 생겨서 끊는 게 아니야.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야. 아들이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기본 예의가 없어. 부모를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어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산도 기대하지 마. 우리 돈은 우리가 쓰면서 살 거니까.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시면 아들이 말하려 했지만 남편이 가로막았습니다.
나가줄래?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당신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용돈 끊으실까봐, 돈 빌려달라고 하실까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가 그런 부모였나요? 자식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사람들이었나요? 오히려 우리가 5년 동안 도와줬는데 말이에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남편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잠 안 와?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오네. 둘 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했죠.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마주 앉아 우유를 마셨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리가 안 됐거든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죠. 우리 아들이 그런 애였나 싶어. 3년 동안 거짓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래. 충격이야.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한몫했을 거야. 순간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수수하게 입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모습. 그것도 다 연기였던 건가요? 형편이 어렵다고 한 것도 며느리가 더 많이 말했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식비 없다는 것도 그렇고 난방비 아깝다는 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더 많이 했었죠. 혹시 며느리가 주도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민수가 막았어야지. 부모를 그렇게 속이는 걸 며느리 혼자 결정했을 리 없어. 둘이 합의한 거야. 남편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겠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한 대로 할 거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고 유산도 안 줄 거야.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남편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몇 번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됐을까요? 아들이 집 앞까지 왔었나 봐요.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문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남편도 결국 돌아섰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포기하고 간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 애가 우리 아들인데 저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거야. 우리가 너무 약하게 나가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단호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한테 보내던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명절도 다가왔지만 용돈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나가던 1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5년 동안 습관처럼 보내던 돈인데 이제 안 보내니까 통장 잔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쓰자.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자.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동안 아들 도우느라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잖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하고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우리 인생은 없었죠. 유럽 여행 가볼까? 제가 말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했었죠. 남편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진짜.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행사를 찾아갔어요. 유럽 패키지 상품을 알아봤죠. 2주일짜리 일정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1인당 500만 원 정도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죠. 계약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도 몇 벌 샀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위해 쓰는 돈이었죠. 기분이 이상했어요. 죄책감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민수야. 제가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도 알아서 잘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시원섭섭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잘했어.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한번 흔들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타본 장거리 비행이었어요. 12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 했죠. 힘들었지만 설렜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어요. 에펠탑을 실제로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걸 눈앞에서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당신 저거 봐. 남편도 감동한 표정이었죠. 여행 내내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거리도 걸었어요. 박물관도 가고 공연도 봤죠. 5년 동안 못 해본 걸 다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였어요.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졌죠. 소원을 빌면서요. 앞으로 우리 건강하게 살자. 남편도 옆에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2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엔 어디 갈까?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호주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일본 온천 여행도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아들한테서 온 편지였죠. 손편지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이 옆에서 같이 봤죠. 아들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살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냥 둘 거야. 답장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도 아직 없었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용서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만할래.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자고 했잖아. 저도 식당 일을 그만뒀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여행 다녀온 후에도 꽤 남아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안 나가니까 돈이 모이더군요. 이게 원래 우리 생활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이었죠.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유럽 여행 다녀온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놀랐죠. 어머, 너 그 돈으로 여행을 갔어? 아들한테 안 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 줘. 우리가 쓰면서 살기로 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 아들 얘기도 했습니다. 집 샀던 것, 3년 동안 숨긴 것, 용돈 끊을까봐 거짓말한 것. 친구가 혀를 찼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줬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예전엔 항상 아껴가며 샀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샀죠. 과일도 비싼 거 샀습니다. 샤인머스켓이었어요. 한 송이에 3만 원이나 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먹을 건데 뭐 어때요?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였어요. 깜짝 놀랐죠.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죠.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 저는 간단히 대답했죠. 더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샤인머스켓이 눈에 띄었나 봐요. 과일 좋아하시는 거 사셨네요. 어색하게 말했죠. 응, 우리가 먹으려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건강해. 계산이 끝났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불렀죠. 어머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마트에서 며느리 봤어. 남편이 물었죠. 뭐라고 하던가? 반성한다고 하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용서할 수 없어.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작년 같았으면 용돈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우리 바빠. 실제로 바빴어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거든요. 명절을 집에서만 보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시간이 있는 거죠.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단풍도 예뻤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택배였어요. 아들이 보낸 거였죠. 열어보니 과일이랑 한우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명절 잘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죠. 저는 상자를 그냥 부엌에 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먹을 거야. 버릴 필요는 없잖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과 용서하는 건 별개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과 둘이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엔 명절이면 아들 부부가 와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조용했죠. 외롭지 않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에 호주 여행 가자. 벌써 예약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응, 우리 인생 즐기자고 했잖아.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엔 항상 조심스럽고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이었죠. 고마워,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우리가 뭐, 이제부터라도 잘 살면 되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중요했어요. 남편과 저, 우리 둘의 행복이 우선이었죠. 아들은 이제 어른이에요. 알아서 잘 살아야 합니다.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3년 동안 속았다는 게 쉽게 잊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한테 도움 줄 생각은 없었어요. 유산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돈은 우리가 쓰면서 살 거예요. 호구는 이제 그만입니다. 착하게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도 곧 들어갈 거예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우리만의 하루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힘들었지만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